안녕하십니까? 관세청 주영우 행정관입니다. 관세무역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미 FTA 특기관세 적용 절차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미 FTA 특계관세 대상이 되는 한국산 또는 미국산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관세청에서 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한국산 상품으로 인정되고 또는 미국산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질의와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와 이론을 곁들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원산지란 무엇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비롯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는 무엇이 있고 기본 원칙은 무엇이며 품목별로 별도로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생산되거나 가공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성장한 국가나 지역이 원산지가 될 것이고 공장 등에서 생산한 조제품은 생산, 제조,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나 지역이 원산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물품을 단순하게 조립한 국가 또는 경유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었다가 적출만 된 국가 또는 자본을 투자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한국이나 미국에서 수출 또는 적출하였을 때 한국이나 미국을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FTA 체제 하에서 원산지가 중요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린 교재에는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셔야 될 많은 정보가 원산지 외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실무상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어떻게 얻느냐, 원산지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느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동일한 수입 물품이라도 원산지 충족 여부에 따라서 특혜관세, 다른 얘기로는 관세, 면제 또는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자는 자기가 수출하는 물품이 여기 보시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협정에서 정한 바대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가의 수입자는 이를 토대로 특혜관세 또는 다른 말로 협정관세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원산지 증명서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서식 또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 여부 또는 실제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진 송품장 또는 인보이스와 일치 여부 또는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 기간 여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협정 관세, 관세 감면 또는 관세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원산지 충족 여부, 원산지의 기준 충족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원산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자연 상태에서 나고 자라는 동물이나 식물 또는 채굴할 수 있는 광물 등은 완전 생산품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소 같은 경우 특정 국가에서 나고 자랐을 때 그 특정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폰에 투입되는 수많은 원재료는 다양한 국가에서 조달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적으로 스마트폰이 제조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또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 등을 중국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핵심 부품이 다른 국가에서 조달되었을 때 그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가장 많은 비율로 부가가치가 발생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원산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데 협정에서 특정 상품이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기준, 품목별 기준 또는 보충 기준 또는 특례 기준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완전 생산 기준 또는 그리고 영내 가공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직접 운송 원칙을 일반 기준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기준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품목별 기준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요구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고기 또는 스마트폰 또는 화장품 등에 각각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품목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 생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불완전 생산된 물품, 특정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되지 않은 불완전 생산 물품에 대해서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입되는 원재료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완제품 간의 세 번 변경 기준, 세 번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세 번 변경 기준이 있고 완제품에 투입되는 부가가치가 FTA 체결 당사국 안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되어야 된다는 부가가치 기준, 그리고 특정한 가공이 반드시 그 체결 당사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가공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또는 특례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누적 기준, 최소 허용 기준, 중간재
대체 가능 물품, 간접 재료, 부속품, 세트 물품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들 보충 기준은 품목별 기준으로 원산지가 충족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완전 생산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주로 농수축산물이나 광산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2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것도 완전 생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생산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는 한 개국에서 완전 생산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한국에서 종자가 파종되어 재배 또는 수확한 밀, 쌀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고요. 미국산 우유로 한국에서 치즈를 생산하였을 때 이 치즈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게 영내 완전 생산품이라고 해서 FTA 체약 당사국 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특정 체약 상대국이 아닌 체약 상대국 영내에서 완전 생산이 이루어졌다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적의 선박 또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집한 수산물은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완전 생산 간주 물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은 영내 가공 원칙인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또는 한국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역내 가공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 또는 미국에서 반제품을 생산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후 다시 역내로 수입하여 최종 제품을 수출할 때도 FTA 특혜, 관세 관면 또는 관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역외 가공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특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개성공단이 더 이상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이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 가공은 현재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 원칙으로서 충분 가공 원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생산된 물품은 당연히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상품은 한 개 국가에서 재료부터 생산까지 모든 생산 요소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당사국에서 생산되는 여개국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여개국에서 투입된 원재료에 충분한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최종 제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원칙이 충분 가공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멸치를 건조하여
마른 멸치를 만든 경우나 쌀을 재분하여 쌀가루를 만든 경우, 화강암을 분쇄하여 자갈을 만든 경우, 석회석을 분쇄 열처리하여 시멘트를 만든 경우, 페니실린을 포장하여 소매형 페니실린으로 만든 경우, 원목을 절단하여 제재목을 만든 경우, 안경테와 안경렌즈를 조립하여 안경을 만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충분한 정도의 가공에 해당되지 않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체약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이 불인정 공정만을 거친 최종 제품에는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이하게도 한미 FTA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불인정 공정이 없기 때문에 협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기타 원산지 결정 기준과 품목별 뒤에서 설명드릴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운송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적용이 가능한 원산지 물품이 수출 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되어야 하지만 이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원칙이 직접 운송 원칙입니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FTA 특혜 적용이 인정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국제무역의 경우에 체약 당사국 간 직접 운송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 선박으로 운송되어 오는 물품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는 일본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 비당사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유국에서 허용되는 작업으로는 대표적으로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공정 등이며 한미 FTA는 아니지만 참고로 한호주 FTA 경우에는 경유국에서 라벨링을 다시 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유국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도 경유국 세관 통제 하에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이 선박에서 하역되었다가 재선적되는 것과 관련하여 경유국의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는 반입신고서 또는 재선적될 때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다는 반출신고서 등이 이러한 세관 통제 요건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고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발행되는 세관 발행 비조작 증명서 역시 이러한 세관 통제 요건으로서 유용하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출발국에서 경유국을 거쳐 최종 목적국에 도착하는 동안에 실무상 컨테이너의 시건을 위해 장치하는 실
시건 장치의 번호가 바뀌지 않았다. 출발국에서부터 도착국까지 중간에 경로국이 있었지만 컨테이너에는 물리적인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세관 통제가 이루어졌다라고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한미 FTA는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물이 출발한 이후에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일 탑승 화물 요건 또는 경유는 오로지 지리상의 이유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요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에서 파나마를 거쳐 한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당사국인 파나마를 거치는 지리적인 이유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일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품목별로 개별적으로 요구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기준은 3번 변경 기준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3번이라는 개념이 다소 낯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제 무역을 통해서 이동되는 모든 물품은 HS라고 하는 영문으로 Harmonized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HS라고 하는 숫자가 부여됩니다. 그걸 수입 국가에서 관세율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3번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 3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 3번 변경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품의 생산에는 불가피하게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비원산지 재료에 충분한 수준의 가공이 이루어졌을 때 완제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때 3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2단위 세번 변경 기준, 4단위 세번 변경 기준, 6단위 세번 변경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번 또는 HS 코드는 2자리, 4자리, 6자리 또는 10자리로 구분해서 실무상 사용하고 있고 단위수가 커질수록 세세하게 물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품목 분류라고도 부르는데 품목 분류에 대해서는 제가 제공해드리는 교재 책자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번 변경 기준이 New라고 부르는 2단위가 변경되어야 되는지 또는 호라고 부르는 4단위가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소호라고 부르는 6단위가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따라서 2단위 3번,
변경, 4단위 세번 변경, 6단위 세번 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원산지 재료는 이 세번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특정 품목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세번 변경은 그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만 요구되는 것으로서 원산지 재료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단위 세번 변경은 U를 뜻하는 챕터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change of chapter라고 실무상 사용하고 있고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은 O라고 불리는 tariff heading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change of tariff heading이라고 합니다. 소의 경우는 tariff sub heading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change of tariff sub heading이라고 실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단위 세번 변경 기준의 충족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제 5601.21호에 해당하는 화장솜의 경우 이 물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투입 원재료 전부가 원산지 재료라면 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화장솜은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투입되는 원재료가 예를 들어 중국산 면 또는 멕시코산 면 등을 사용하였다면 이 중국산 면 또는 멕시코산 면에 요구되는 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류는 말씀드렸듯이 이 HS 코드 5601.21의 앞 두 자리 56이 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류에 해당하는 52류에 해당하는 면으로부터 생산된 56류의 화장솜은 한미 FTA 제5601.21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솜은 미국산 또는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파악을 위해서는 완제품의 HS 코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 HS 코드에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한미 FTA 협정문에서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찾아내는 방법은 제가 제공해드리는 교재 파일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한국관세청 YesFTA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그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 불충족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제품은
HS0305.105에 해당하는 멸치환입니다. 이 멸치환에 사용된 원재료가 중국산 또는 멕시코산 마른 멸치라고 했을 때 이 마른 멸치에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른 유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므로 HS의 2단위 앞 두 자리가 원재료와 완제품 간에 서로 달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원재료에 해당하는 마른 멸치의 앞 두 자리도 03이고 완제품에 해당하는 앞 두 자리도 03이기 때문에 HS 두 자리, 즉 류의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멸치화는 한국산 또는 미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FTA 협정에는 불인정 공정이 없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수행되어도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공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냉장 소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물품은 HS0201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산 소를 수입하여 미국에서 도축 또는 도축을 한 경우에 수입 원재료는 0102에 살아있는 소고 완제품은 0201에 해당하는 냉장 쇠고기가 됩니다. 한미 FTA 제201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른 유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즉 HS 앞 두 자리가 원재료와 완제품 간에 상이하다면 완제품은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축 공정을 거쳐서 01유에 해당하는 소가 02류에 해당하는 냉장 소고기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 최종 제품인 냉장 소고기는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하실 것은 한미 FTA 또는 한 캐나다 FTA를 제외한 기타 FTA의 경우에는 이 도축 공정만으로 이루어진 최종 제품에는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 아세안 FTA 협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똑같은 거래가 한국과 한 아세안 당국인 베트남 간에 이루어졌다면 도축 공정만으로 최종 제품에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4단위 세번 변경 기준 충족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위 세번 변경 기준과 단위 HS의 자릿수만 바뀔 뿐 결정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완제품이 냉간 아변 평판 HS 72095에 해당합니다. 이 제품을 열간 아변 평판 HS 72089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완제품인 7209호에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즉 원재료와 완제품 간 HS 앞 4자리 번호가 다르다면
최종 완제품은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됩니다. 미국 또는 한국에서 냉간 압연을 거쳐 생산된 냉간 압연 평판은 한미 FTA 7209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불충족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순도 금괴는 HS7108에 해당하고 저순도 금괴는 HS7108.125에 해당합니다. 보시다시피 HS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완제품인 HS7108.125에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른 유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즉 원재료와 완제품 간의 HS 앞 두 자리가 달라야 되는데 이 경우 HS가 6단위까지 똑같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6단위 세관 변경 기준의 충족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지 않은 생두, 즉 로스팅하지 않은 생두는 HS0901.11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원재료를 로스팅한 완제품 볶은 원도는 HS0901.21호에 해당합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완제품 볶은 원두에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른 소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즉 원재료와 완제품 간의 HS 앞 6자리가 다르다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원재료와 완제품 간의 HS 6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완제품 볶은 원두는 한미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미산 볶지 않은 생두를 미국에서 볶음 공정을 거친 경우 이 로스팅된 원두는 미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충 기준으로서 최소 허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HS842199의 물품의 생산에 보시다시피 5가지의 원산지 미상, 즉 역외산 물품, 역외산 재료가 사용되었다고 하면 정수기 부분 이 원산지 물품이 이 정수기 부품이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미 FTA 제842하나 99호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살펴봐야 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제시되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는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 상품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호, 즉 원재료와 완제품 간에는 HS 4단위의 변경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원재료인 마이크로 스펀지 필터의 경우는 HS 4단위가 842 하나로서 완제품과 동일합니다. 나머지 네 가지의 원재료는 HS 4단위가 변경되어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네 번째 품목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체 완제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한미 FTA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소 허용 기준은
FOB 가격의 10%까지는 여구회산, 즉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의 비원산지 재료가 FOB 가격의 10% 미만이라면 정수기 부품은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허용 기준의 활용을 위해서는 이 물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증빙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였다면 세금 계산서 등으로 가격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고, 외국에서 수입하였다면 수입신고 필증으로 가격을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원재료를 바탕으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세번 변경 기준에 따라서 판정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 화장품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HS 코드는 3304.99에 해당합니다. 한미 FTA에서 화장품에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즉 원재료와 완제품 간의 4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에 사용된 원재료는 5가지로서 물과 홍삼 추출물은 한국산이지만 나머지 부틸렌 글리콜 등의 원재료는 미상으로서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합니다. 이 비원산지 재료에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으로서 각각 비원산지 재료의 4단위 세번이 2905, 1520, 2909로서 완제품의 4단위와 다르기 때문에 최종 제품 화장품은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번 변경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부터 부가가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기준은 당해 상품에서 차지하는 원재료 및 구성품의 가격 비율을 산출하여 원산지를 한정하는 방법이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국가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RVC, 즉 Regional Value Content라고 해서 특정 국가에서 생산한 원재료 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MC, Import Content라고 해서 특정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한 원재료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는 RVC 방법에 따라서 부가가치 기준을 계산하고, 한 EU 등에서는 MC법에 따라서 부가가치 기준을 계산합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부가가치 기준 판정을 위해서는 완제품 또는 원재료의 가격 확인과 입증이 필수적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 기준을 통해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제품은 HS850940에 해당하는 가정용 믹서기이고,
수출하는 FOB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참고로 이 물품의 공장 출하 가격은 34,000원입니다. 한미 FTA에서 이 물품에 요구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서 다만 직접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래 표에서는 가정용 믹서기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가 5가지로 제시되어 있고 이 중에 한국산은 3가지로서 PCB, 커터, 컷, 아세이 등 각각 600원, 200원, 700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10,000원, 3,000원으로서 비원산지에 해당하고 이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직접법과 공제법이 있는데 직접법은 빌드업이라고 하고 공제법은 빌드다운이라고 합니다. 빌드업으로 계산할 때는 상품 가격분의 원산지 재료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원산지 재료를 토대로 계산을 하였을 때 FOB 가격 35,000분에 원산지에 해당하는 가격 7,800으로 계산해 보면 부가가치 비율은 22.3%가 나옵니다. 공제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상품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뺀 가격을 상품 가격으로 나누면 되는데 FOB 가격 35,000원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격 합계 13,000원을 뺀 가격을 다시 FOB 가격으로 나누면 62.9%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직접법과 공제법으로 계산하였을 때 부가가치의 격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시고 앞서 제시한 가정용 믹서기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RVC를 2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2개 중에 충족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빌드다운의 경우는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되기 때문에 산출된 빌드다운 부가가치 비율은 62.9%이므로 해당 가정용 믹서기는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협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MC법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한번 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똑같고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개별 협정에서 예를 들어 한EU FTA에서 가정용 믹서기에 요구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해당 물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는 공식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상품 가격으로 나누면 되는데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18,600원이고 상품 가격은 34,000원입니다. 두 가격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54.7%로서 비원산지 재료 가치가 상품 가격의 54.7%를 차지하고 있고 협정에서 요구하는 MC 비율이 50% 이하여야 되는데 해당하는 상품은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은 최종적으로 한 EU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원산지 물품으로 생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이번에 본체 케이스를 한국산으로 대체하면 비원산지 재료비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 제품의 원산지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가공 공정이 있는데 완제품의 생산 공정 중에서 핵심적인 공정을 반드시 영내에서 수행한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기준입니다. 이것은 특정 물품의 제조 과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 기준인데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등 품목에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제조 과정의 입증을 위해서는 제조 공정도, 작업 지시서, 국내 제조 확인서 등의 제출이 원산지 판정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용 우류에 해당하는 HS6210에 해당하는 물품에 요구되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은 다른 유에 해당하는 재료부터 생산된 것으로서 제약 상대국에서 재단이 이루어지고 봉제가 이루어지고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소행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2단위 세번, 다른 유로의 변경, 2단위 세번 변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재단과 봉제가 제약 당사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산지 기준입니다. 섬유류의 경우에 이러한 가공 공정 기준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섬유 제품은 공정, 즉 방적, 재직, 재단, 봉제, 일반적인 섬유의 공정인데요. 이 공정 단계별로 3번 변경이 발생하므로 섬유 가공도를 바탕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섬유의 원료인 피버로부터 원사, 양이 나오고 이 양을 통해 직물 패브릭이 나오고 이 패브릭을 가공하면 의류, 어페럴이 생산됩니다. 협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협정에서 최종 의류가 해당 당사국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원사가 제약 당사국에서도 생산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 양포워드. 아니다. 원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섬유까지도 제약 당사국에서 생산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기준이 페이버 포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버 포워드 쪽으로 갈수록 원산지 결정 기준은 엄격하고 패브릭 포워드로 갈수록 원산지 결정 기준은 완화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가공 공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제27류에 해당하는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개별 품목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이 제27류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주에서 요구하는 공통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 FTA 제27류의 주에서는 화학 반응을 거친 경우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하는 화학 반응 중에 하나는 상합 증류법 또는 감합 증류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증류 기술로서 원유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제품이 디젤, 가솔린, 아스팔트 등이 별도로 생산되는 그런 공정에서 삼합 증류 또는 감합 증류를 거쳤을 때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2710호에 해당하는 벙커 CU를 상합 증류법 또는 감합 증류법으로 화학 반응을 거쳐 가솔린 제2710호에 해당하는 가솔린을 생산한 경우에 HS 코드는 벙커 CU와 가솔린 모두 J2710호로서 동일하지만 FTA J27류의 주에서 요구하는 화학 반응을 거쳤으므로 최종 가솔린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FTA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수출을 증대하고 기업의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은 이메일이나 개별적인 전화 연락을 통해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